네, 안녕하세요 올보 여러분. 저는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고요. 자, 현재 집이 있으시거나 조만간 주택을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십시오. 이거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정말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박님, 만약에 지금 집이 없거나 집 살 네. 계획이 없는 사람이면 세금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집 살 때 10년 전에 제가 내 집 마련을 했었거든요. 나름 세금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계약서 써보시면 아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도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단독 명의로 한 거예요. 공동 명의 안 하고. 그래서 오래전에 샀으니까 좀 양도 차익이 좀 크겠죠. 그거 지금 제가 단독이랑 공동 명의 비교해보면 지금 최소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천만 원 정도. 그때 10년 전에 매수했을 때 그 매수자 이름에 와이프 이름만 하나만 더 썼으면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생해서 버신 돈 나중에 앞에서는 벌었는데 뒤에서 세금으로 홀라당 까먹으면은 굉장히 허탈해요. 그러면 처음 주택을 사게 될 때는 공동 명의가 좋은 거예요? 일단 이거는 주택수에 따라 다 다른데, 내가 0에서 1로 간다, 아니면 1주택인데 이거 팔고 다시 1주택으로 간다, 이러신 분 계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공동명의 하시면 돼요. 공동명의 하면은 99%, 제가 100%라고는 말씀 안 드렸죠. 99% 좋은데, 자, 왜 그러냐면은 취득세, 재산세 아무 의미 없어요. 단독 공동 전체 총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한 17억 아니면 20억 이렇게 넘어야지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동명의 하신 분들은 단독일 때랑 공동일 때랑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종부세 특례 세액공제를 특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공동명의 하면 된다. 그리고 양도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명의를 분산시켜 버리니까 공동이 유리해요.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증여 이슈.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보통 5대5로 할 거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럼 남편이 10억, 아내가 10억을 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어느 한 명이 돈을 다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20억을 다 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 아내한테 10억을 내가 증여한 거예요. 부부간에는 얼마까지 증여 공제가 되죠? 6억까지 되잖아요. 6억까지. 그럼 이제 10년 동안 6억이란 말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6억을 공제해도 얼마가 남아요? 4억이 남죠. 그럼 여기서 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 자금 추초 조사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한 30대 정도 되는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제네시스 박님 방금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공동 명의로 첫 집을 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냥 한 사람 명의로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져요? 주택수가 몇 개예요, 이 사람이? 무주택자, 즉 0에서 1로 가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10억짜리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단독 명의, 공동 명의 비교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사면 무슨 세금 내죠? 취득세 내죠. 자, 9억이 넘었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3.3% 나와요. 한 3천만 원 되죠. 일단 취득세 3천만 원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 단독 상관없이요? 네. 자, 편의상 제가 단독 하면은 부부인데 남편 단독 할게요. 공동 하면 남편, 아내 공동이고, 남편 단독 하면 남편이 혼자 3천 다 내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면 남편 1,500, 아내 1,500이에요. 자, 총액 3천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런데 내가 각자 내야 되는 금액은 좀 줄었죠. 요즘에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면 총액은 똑같지만 각자 부담해야 될 금액은 좀 주니까 약간 좀 상대적으로 세부담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는 하나 이득이긴 해요, 공동명의가. 자, 재산세. 재산세가 혹시 언제 내는 세금인가요? 7월달하고 9월달에 내요. 가지고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5월달에 샀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6월 1일이 땅 되잖아요. 그때 1년치 세금 다 내요, 보유세를. 6월 1일 전후로 되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6월 1일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잔금 치르잖아요. 매수자고 매도자가 약간 실랑이를 벌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이 들어가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서 쓰죠. 계약금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지 않습니까? 보통 이 사이클이 몇 개월이죠? 3개월 정도 돌아가죠. 그럼 내가 3월달에 계약서를 썼어요. 내가 매수자. 그럼 계약서 3월달 쓰고 잔금을 언제 하는 게 좋아요? 5월 25일 아니면 6월 25일? 6월 25일. 그렇죠. 그래 내가 1년치 보유세 피하잖아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 지금 취득세 단독 공동 똑같죠? 재산세도 똑같아요. 재산세가 한 시가 10억 정도 하잖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와요. 1년에 100만 원 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유세가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잖아요. 종부세라고 하는 거. 종부세는 단독명이면은요, 한 시가 17억까지는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기준 시가 12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비싼 거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공동명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9억, 아내 9억이니까 18억까지 내가 세이브가 돼요, 기준 시가가. 그거 나누기 0.7 하면 한 2, 3, 4억 정도 돼요. 공동해야 되겠죠. 종부세에서 많이 종부세에서. 차이가 나네요. 네. 취득세, 재산세는 총액은 같아요. 근데 전체 세액이 줄어들진 않아.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공동 유리하죠. 1주택이면. 양도세도 무조건 공동 유리해요. 양도세는 재밌는 게 뭐냐면 주택수가 2주택, 3주택에도 무조건 공동 유리해요. 근데 우리는 양도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 취득세 낼 때 중과 맞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종부세도 잘못하면 중과 맞으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질문이 뭐였어요? 주택수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주택수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혼인신고를 앞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내는 무주택자고. 근데 혼인신고하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상황에서 하나 더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 세법에서는 혼인신고한 날 기준으로 세대를 보잖아요. 그럼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 하나 갖고 있었으니까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를 내가 더 사죠. 네. 그럼 두 개가 되잖아요. 이때 내가 두 개를 비과세를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시면 돼요. 먼저 했던 게 1번, 나중주택이 2번. 1번 남편 단도 2번을 공동 해볼까요? 2번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1번 팔면 돼요. 그럼 비과세 돼요. 그러면 2번은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은 공동명의 했죠. 만약에 이게 양도가 12억이 안 넘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동명의 하면 유리하겠죠. 아니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야 공동명의 안 해도 되게 12억 넘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10억에 샀으면 12억 넘어서 한 13억, 14억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공동명의 하면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공동이 유리한 거고 비과세가 안 돼도 무조건 공동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금이 이래서 어렵고 재밌는 거거든요. 자, 남편이 갖고 있었던 주택이 1번,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사는 이 주택이 2번. 자, 1번하고 2번은 이제 투자 가치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자, 1번 남편이 갖고 있었던 게 서울 강남이다. 자, 2번이 분당이다. 자, PD님이면은 여기서 분당을 사고 3년 안에 팔면 그 비과세 되잖아요.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고 싶죠? 이거 실제 케이스예요. 제 그 직장 동료 케이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삼, 분당 두 개 갖고 있죠. 이땐 두 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부터 팔아야 돼? 분당 먼저 팔아야지. 세금은 나오죠. 자, 세금을 내더라도 나는 역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투자 가치를 따져보라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금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비과세, 3년 내 처분, 무조건 공동,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 가치,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사람들은 복잡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계약서를 쓰는 순간 세금을 딱 결정해 놔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자예요. 지금 분위기가 매수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내가 계약서에 뭔가 조항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매도자가 협의를 해야 바꾸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도자가 협의 안 해주면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계약 파기 원인을 내가 제공하면 내가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매도자예요. 근데 매수자가 뭔가 바꿔달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돼.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 팔았는데 계약서 썼는데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매도자인 경우에는 내가 계약금 2배 줘야 돼요. 아시죠? 그럼 내가 함부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서야 공부하면 너무 늦겠네요. 제 수강생 중에 30%가 안타깝게도 세금 폭탄을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최소 몇천 단위예요. 어떤 분은 1억이 넘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월 300만 원 받는 40대 김 과장님의 고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상급지로 이사해야겠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대출금도 못 갚았대요. 이 상황에서 이사나 갈아타기를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세법상으로 갈아타기를 볼게요. 세법상으로 갈아타기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일시적 주택 비과세거든요. 저는 그거를 1후, 2보, 3매라고 가르치는데 1번 주택이 있으면 1년 지나서 2번을 사야 돼요. 붙여서 사면 투기수로 봐요. 그래서 1후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먼저 가고 있었던 1번을 팔아야 되죠. 얘는 최소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또는 거주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이면 거주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2번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1번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분당에 살고 있어. 내가 역삼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력이 된다 했을 때 역삼을 곧바로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1년 지나 사야 된다니까? 자, 그럼 내가 분당에서 살고 있다가 분당을 매수하고 나서 1년 지나서 역삼을 삽니다. 자, 그리고 역삼을 샀으니까 내가 기존에 있었던 분당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되는 거예요. 역삼을 사고 나서. 자, 그런데 내가 그 분당집을 팔 때 그 분당집은 최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춰야 되죠.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분당을 적어도 2년 보유하셔야 되고요. 분당을 내가 취득했을 때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규제 지역이었다. 그럼 2년 거주하셔야 돼요. 이게 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와서 사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알기 전에 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우리 피디님 어떻게 되는 거죠?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가 하나만 있고 그 주택을 내가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취득했을 때 규제 지역이면은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하시면 되겠죠.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되게 쉽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2023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가 양도세 폭탄 맞았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 그러니까 세금 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세대 분리했지만 같은 집에 살면은 보유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 사례가 뭐냐면 아빠가 서초구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서초구하고 경기도 부천에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분리도 되어 있고 같이 떨어져 살면 세대 분리가 돼요. 근데 주민등록만
따로 분리해놓고 같이 산 거예요. 과세당국이 이거를 찾아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 오피스텔까지 주택수 넣어서 1세대 3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3주택이 되니까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자, 여기 기사 보세요. 여기 당사자가 A씨인데 2012년에 매수했던 서초구 아파트를 7년 정도 지나서 팔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제가 판결문 봤거든요. 매가 35억이에요. 그럼 12억 훌쩍 넘었죠. 자, 12억 넘는 거 비과세라도 세금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했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1억 9천이 세금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취득가가 대략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5억 중에서 2억 정도 내는 거니까 세금은 적게 나온 건데, 문제가 뭐다?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주택수 있다 그랬죠. 1세대 3주택이니까 비과세 돼, 안 돼? 안 되죠. 느낌 안 좋죠. 자, 서초구 규제지역. 그 당시 2019년에는 양도세 중과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장기부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고 세금 줄여주는 거,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붙거든요. 세금 8억 나왔어요. 8억. 여기 그 케이스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8억이지 우리가 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낼 수 있어, 없어요? 못 내죠. 그래서 소송 들어간 거예요. 소송 들어가는데 판사님이 뭐라 그래요? 세금 내라. 과세 정당하다. 40, 50대 분들은 자녀들이 좀 컸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그분들은 만약 자녀가 네. 주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확실하게 자녀 분리라고 하려면 어떤 세대 게 분리. 필요해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표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주소지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용산에 살고 있고 자녀가 송파에 살고 있다. 그럼 주소지 분리가 됐죠. 근데 부모님 집이 용산인데 자녀가 주소만 송파로 해놓고 실제 용산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이거 주택수 카운트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어떻게 아냐? 궁금하죠? 제가 강의 때 설명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추적할 때 뭐 나왔어요? 교통카드, 신용카드 나왔죠. 거래 내역 같은 거. 저걸로 잡아요. 근데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다 잡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직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잡진 못해요. 자, 그런데 내가 세무공무원이에요. 내가 올해 걷어야 되는, 추징해야 되는 세금이 30억이라고 합시다. 실제 다 그래요. 세무공무원들이 목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내가 30억을 걷어야 되는데 그냥 좀 저가주택, 좀 금액이 낮은 거, 이걸 하면은 1000만 원을 거둘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30억이면 300건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방금 이거 하니까 8억 걷었죠. 그러면 어떤 거 할래요? 피디님이면 고가주택 하겠죠. 자, 고가주택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디 하는 게 좋겠어요? 규제지역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가주택이고 규제지역이면은 이런 걸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까요? 정체될까요? 더 발전하겠죠? 그럼 세대 분리하려면 어쨌든 거주지를 분리하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 실제 떨어져 살면 돼요. 과거에는 다 못 잡아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국세제척 부과기간이라고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알아도 못 잡아내요. 부과를 못해요. 우리가 뭐 무슨 살인범 공소시효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나이 운세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 해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비과세로 해서 넘어갔어요. 5년만 안 걸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한 4년 있다 걸렸어요. 그럼 4년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되냐? 예, 죄송합니다. 세금 내겠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4년 동안 가산세가 붙어요. 그 가산세가 본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약간 우울하죠? 세금 폭탄만 얘기하니까. 진짜 많이 번 케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제 수강생 중에서 역대급 세이브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30만 원 수강료 내고 5억 벌어갔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해당되시는 분 안 계세요. 고가주택. 우리가 12억 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줄이려면 제가 공동명의를 하라 그랬죠. 아니면 오래 거주하면은 실거주했다고 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19년까지는 보유만 하면 돼. 근데 2020년부터는 거주 요건이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럼 19년에 팔까요? 20년에 팔까요? 고민한 거예요. 하고 19년에 제 강의를 들으러 온 거야. 30만 원 내고. 그리고 제가 파시라고 이거. 왜냐면 많이 올랐고 중간에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데 2년 거주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20년에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2년 거주가 아니라 10년 거주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거주 요건이 붙어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차익이 5억 나오더라고. 어디에 있는 거 판지 아세요? 압구정 팔았어요. 압구정. 또 한 분은 한 3천만 원 정도 세이브했는데, 자,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분양권이 주택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권리잖아요. 근데 주택수에 들어가가지고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하고 양도세 주택수 들어가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미분양 났으니까 죽줍이니까 분양권을 사면 주택수가 안 들어간다고 막 얘기를 해요. 피디님한테. 약간 그럴싸하죠. 그래서 분양권 2개를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된대요. 자, 그래서 분양권을 샀어요. 그럼 나는 주택 하나 있고 분양권이 2개가 있죠. 근데 사정상 요 분양권은 좀 더 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주택을 판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피디님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주택수가 몇 개인 것 같아요? 느낌상. 한 개. 한 개인 것 같죠? 실제 그렇게 해서 한 개인 줄 알고 팔았는데 정확하게 4개월 후에 세무세에서
연락 와요. 왜 이거 비과세 아닌데 비과세로 신고하셨냐고. 요 분양권은 어떤 날짜를 지나서 사면 이제 양도세 비과세 때 주택수에 들어가요. 이게 21년 1월 1일 제가 강의 때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주택 하나 분양권 2개니까 3주택이에요. 비과세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비과세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 낸 게 1억이에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1억을 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주택이 2개예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자, 취득세는 20년 8월 10일부터 주택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2개가 있고 분양권을 샀으니까 얘가 몇 번째 주택이죠? 세 번째죠. 주택수가.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세 번째 주택은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비조정 8%, 조정 12%예요. 자, 이제 8% 내야 돼요, 이거. 자,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아직 주택으로 준공이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완공이 돼서 그때 완공될 때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8% 낼 수 있어, 없어? 못 내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5억짜리로 치면은 8%면은 4천만 원이죠. 근데 6억 이하는 5억이니까 1%니까 500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3,500만 원 차이 난다고요. 근데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2개를 팔까? 팔 것 같죠? 완공될 때 난 주택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1주택자니까 6억 이하니까 1%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게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8월 10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정확하게는 분양 계약일 날 취득세 주택수로 잡혀요. 자, 그럼 얘는 무조건 3번 주택이야. 얘를 팔아도 3번에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우리 취득세는 시점과세라고 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딱 결정이 나거든요. 8% 내야 돼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 8% 줄이려고 이 2개를 팔았죠. 이 2개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요 분양권이 이제 주택으로 준공이 된다. 준공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고 하는 날은 잔금일이에요. 아까 말한 분양계약일은 주택수를 결정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택으로 준공되는, 즉 잔금일 때 한 번 더 봐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남편 아내 건데 내가 만약에 세대 분리된 자녀가 있다고 해봐요. 아까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이 자녀한테 이 분양권을 넘겨버려, 잔금 때. 그러면 우리 부부는 2주택이고 여기 자녀는 1주택이니까 이때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30대 40대 애가 어리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이제 내 위에 이제 부모님한테 넘기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뭐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3천만 원 아낀 거예요. 1번이 남편, 2번이 아내 거라고 제가 편의상 하겠습니다. 3번이 아내 거라고 해볼게요. 이 중에 하나를 팔아요. 남편 거를 팝시다. 그래도 얘는 3번이는 거 변함이 없다고 했죠? 8%라고 했잖아? 자, 남편 거를 팔아요. 그러면 아내 기존 주택, 아내 분양권 이렇게 2개가 남잖아. 그러면 여기 아내 분양권을 그 다음에 남편으로 증여해버려요. 자, 근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 안 나오잖아요. 얘가 분양가가 뭐 5억이라고 해봐요. 과거 10년 동안 내가 증여한 게 없다면 증여세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증여하는 순간 얘가 누구 거 이름으로 되죠? 남편 이름으로 바뀌죠. 남편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때 다시 또 취득한 거잖아요. 남편이. 주택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얘가 비조정이면 중과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취득세? 안 들어가요. 각자 1주택이니까 얘는 기본세율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작년에 지방에 있는 분양권을 누가 먼저 주택이 있는데 이걸 사버린 거예요. 8%야, 꼼짝없이. 근데 이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도 그 사례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는 세무사님하고 통해가지고 관할 지자체, 왜냐면 지자체에서 취득세 결정하거든요. 다 물어봐가지고 이 방법을 했어요. 이거를 한 2,500 정도 세이브가 됐어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근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혹시 필요한 사람은 그냥 우리끼리만 좀 아름아름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올 초에 이게 해석으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법이 있으면 법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려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이 나왔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해도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에 내가 넣어놨어요. 진짜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갭 투자도 좋고 재개발 투자도 좋고 뭐 청약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공부하세요? 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얼토당토 않게 세금으로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공부를 네네. 한다고 해도 네네. 책을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근데 강의를 듣자니 강의를 한 시점까지만 유효하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 저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세금 공부를 지금 해야 되냐면은 내가 결국에는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은 여기 다주택자들이 어떤 식으로 처분할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금매로 던지거나 처분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좋은 거를 매수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의 내용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 그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0에서 1로 가는 사람들은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요. 공동명의를 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1주택에서 멈출 게 아니잖아요.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세를 받기 위해서 2주택, 3주택 늘려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 시행착오를 하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거래 비용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미리 알아두고 하면 내가 훨씬 더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택수에 따라서 어떤 거를 꼭 체크하십시오라고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시장에서 써먹을까? 최근에 제가 6월 달에 새롭게 찍은 강의가 있는데 기존 내용에서 이걸 어떻게 다시 써먹을지를 제가 한 2시간 정도 또 찍었거든요. 왜 지금 세금을 알아야 되고 아까 질문하셨던 거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아예 제가 나만의 강남을 찾는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원래 제가 단톡방은 따로 운영 안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학습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게 제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금이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세금이 계속 바뀌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에 좀 약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연말에 이제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면 벌써 또 한 6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7월에 개정세법 나오면 제가 그거 바로 다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로 드릴 거예요. 추가로. 지금 결제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월부칙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요거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다 좀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기간 내에만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기간이 좀 지나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내용 알고 어느 정도 체계를 빨리 잡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막상 내 거에서 이렇게 적용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줌 코칭을 협의해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질문 주신 거 피드백을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냥 차라리. 명의자는 누구에는 상관이 없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취득세만 놓고 보면 지금 상태로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하나를 더 산다.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 사면은 남편으로 사든지 아내로 사든지 취득세는 그냥 기본세율 들어가겠죠. 보통은 한 50개 질문이 들어오면 그중에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거 해가지고 몇 개만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냥 피드백은 제가 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은 분은 일단 본인께 해결이 됐겠죠. 자기가 질문 적었으니까. 그런데 질문 안 적으신 분도 계시고 질문을 적었는데 다른 사람 케이스를 본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완전 간접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어 30개를 내가 피드백 줬다. 그럼 30개 케이스가 다 자기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좀 제가 그렇게 해드리려고 근데 갑자기 100개, 수북 200개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하면은 나도 힘들지만 듣는 분도 힘들겠죠. 그래서 200명으로 좀 한정을 했고요. 50명씩 4일 동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벤트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후기 남겨주신 분한테 제가 전자책, 절세 사례, 제가 만든 거 유료로 발행했던 거 보기 좋게 편집해가지고 드릴 거고요. 작년에 사실 런칭을 하고 물론 이제 월부 측에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이 수강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좀 돌려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저희 뭐 수강생분들 연령대를 보면 의외로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고 숫자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잘 따라오시고 또 여러 차례 강의도 들으시고 도움 많이 됐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잘만 따라오면 되고요. 혼자 하면 좀 어려워요. 혼자 하면 어렵고 내용도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막 숫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번에 단톡방도 있고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응원하고 파이팅도 하고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